오늘은 강수진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할머니 품에서 자라며 차별과 가난을 견뎌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친어머니가 6년 만에 돌아왔지만 함께 데려온 건 계부라는 이름의 새로운 폭력이었고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수진입니다. 올해 50세예요. 일부에서 제 어린 시절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6세가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그건 좋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친어머니 박영희가 6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고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며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하셨죠. 엄마와 함께 살게 된 건 저에게 희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혼자 오지 않았고 새 남편을 데려왔으며 그 남편이 바로 최만수라는 제 계부였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계부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첫 가출까지의 이야기, 결핵으로 쓰러져 요양원에서 보낸 겨울, 그리고 유일하게 저를 지켜준 선생님의 이야기까지요. 에피소드 4 친모의 귀환 하지만 반가움은 없었다. 6년 만에 재회. 1980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6세였을 때예요. 어느 날 오후에 할머니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고 할머니가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라고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시니까 그 여자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네, 엄마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진이? 많이 컸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할매,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수진아, 엄마야. 내 엄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매가 엄마예요, 라고 말했더니 영희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달래셨어요. 수진아, 이분이 진짜 엄마야. 할매는 할머니고, 라고 설명하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는데 예쁜 인형과 새 옷과 과자 상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선물 사왔어. 받아볼래? 라고 조심스럽게 건넸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싫어요, 라고 말하고 할머니 뒤로 숨었는데 영희가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영희를 안쪽으로 안내하셨고 둘은 부엌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문틈으로 몰래 엿듣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자, 영희와 할머니가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죠. 라고 영희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6년이나 됐구나. 연락도 거의 없고
돈도 안 보내고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원망은 없었지만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서울에서 힘들었어요. 공장 일하느라 바빴고 돈도 모으기 힘들었어요. 라고 변명처럼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니까 할머니가 차를 내려놓으셨어요. 뭔데? 라고 물으시자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재혼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잠시 얼어붙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남자가 누군데? 라고 물으시니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최만수라는 분인데요. 35살이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해요 라고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수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렵게 설득했어요. 이제 수진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가 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그 남자가 수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냐?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시니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어요.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엄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듯 말했어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셨는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와 할머니의 대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영희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하는 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엄마가 걱정되는 건 그 남자가 수진이를 진짜 잘해줄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니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수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재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야 수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또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지. 하지만 엄마는 불안해. 계부라는 게 쉽지 않거든.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영희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제 딸을 제가 지킬게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할 거냐? 저 애는 너를 엄마로 안 보는데. 라고 핵심을 찌르시니까 영희가 잠시 침묵했어요. 천천히 적응시킬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저를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언제 데려갈 건데? 라고 하니까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요. 집도 구했고 짐도 정리했어요. 이제 수진이만 데려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매랑 헤어져야 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강제 이사.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할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는데 작은 가방 하나에 옷과 책을 조용히 넣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택시를 타고 왔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밝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수진아 준비됐어? 엄마랑 새 집에 가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랑 가야 해. 엄마가 너를 데려가시겠대.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요. 할매랑 살래요. 여기서 할매랑 계속 살래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할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수진아, 할매도 너랑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너를 키워야 해. 할매는 늙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희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할머니한테 매달렸어요. 할매, 가기 싫어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울었는데 영희가 강제로 저를 떼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랑 가자. 라고 말하면서 저를 안아들었지만 저는 계속 발버둥쳤어요. 택시에 태워졌고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뒷좌석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우시는 게 보였어요. 차가 멀어지면서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안 보이게 됐을 때 저는 영희한테 소리쳤습니다. 할매한테 돌려보내줘요. 제발.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영희는 앞만 보고 있었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는데 영도구의 작은 빌라였고 2층에 있는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집보다는 넓었지만 낯설고 무서웠으며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영희가 저를 방으로 안내하면서 여기가 수진이 방이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고 창가에 앉아서 방만 바라봤는데 할머니 집이 있는 방향을 보면서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와의 이별. 이틀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집 몇 개를 더 가져오시려고 집에 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할매, 라고 외치면서 안겼는데 할머니도 저를 꼭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지냈어? 엄마 말씀 잘 들었어? 라고 물으시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매, 가기 싫어요. 할매랑 다시 살고 싶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희가 차를 내오면서 엄마 수진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1시간쯤 함께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시간이 됐고
저는 다시 매달렸습니다. 할매 가지 마요. 제발 여기 있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는데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제 눈을 마주 보셨어요. 수진아, 할매 말 들어. 너는 이제 엄마랑 살아야 해. 할매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엄마가 너를 키워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매. 라고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할매 걱정하지 말고. 할매는 괜찮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계속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할매 잊지 마. 할매는 항상 너를 생각할게. 할매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할머니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셨는데 저는 다시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할매, 가지 마요. 제발. 라고 소리치면서 울었는데 영희가 저를 떼어냈어요. 수진아 할머니 가시게 해드려. 라고 말하면서 저를 안았지만 저는 계속 발버둥 쳤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쓰셨는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계단을 내려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느리게 걸어가셨어요. 골목길을 돌아서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아서 괜찮아. 할머니 또 올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 혼자 있으면서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할머니의 온화한 목소리와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과 할머니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할머니가 없고 낯선 여자와 살아야 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엄마의 남편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에피소드 5계부의 눈빛, 어린 나를 겁먹게 하다. 계부 최만수 등장. 영희와 함께 산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6시쯤이었어요.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긴장하고 계셨어요. 수진아, 이따가 아저씨 오시면 인사 잘해야 해.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아저씨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대답했어요. 엄마 남편이야. 수진이 새아빠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빠가 필요 없었고 할머니만 있으면 됐으며 낯선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반쯤 됐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발소리가 이어졌어요. 영희가 급히 현관으로 나가면서 여보 오셨어요? 라고 밝게 말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서 현관 쪽을 보고 있었는데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180cm쯤 되고
덩치가 크며 얼굴에는 험악한 인상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영희가 그 남자 옆에 서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수진이에요 라고 소개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라고 짧게 반응하고는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희가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면서 수진아, 아빠한테 인사해 라고 제게 말했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남자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야? 라고 퉁명스럽게 묻길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살이요 라고 말했더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저녁 준비됐어요. 식사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첫 저녁 식사. 식탁에 앉았는데 남자가 상석에 앉고 영희가 옆에 앉았으며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차려졌는데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남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영희도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으며 저는 밥을 뜰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 라고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어 라고 차갑게 말하길래 저는 겁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국을 뜨려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국이 조금 흘렀습니다. 영희가 급히 휴지로 닦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작게 말했지만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식사하는 동안 내내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무서웠고 밥맛이 없었어요. 겨우 몇 숟가락 먹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는데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다 먹었어? 라고 물으시길래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섰어요. 남자가 그때 말했습니다. 인사는? 라고 퉁명스럽게 묻길래 저는 작게 말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남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첫 번째 폭언.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 저녁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남자가 퇴근하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영희는 눈치를 보며 식사를 준비했으며 저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컵을 놓치고 말았어요. 컵이 식탁에 떨어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남자의 바지에도 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이 커졌고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급히 일어나서 여보,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남자를 막았지만 남자는 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물도 못 따라 뭘 그렇게 배웠어? 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서 눈물이 났고 영희가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영희가 저를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오늘 힘드셨나 봐. 다음부터 조심하자.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그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그 남자를 계부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아니라 계부, 무서운 사람, 피해야 할 사람, 밤에 들리는 소리.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와 계부가 싸우는 소리였는데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남의 자식을 라고 계부가 소리치는 게 들렸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수진이가 들어요. 라고 영희가 말했지만 계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데려오겠다고 했잖아. 나는 반대했어. 라고 계속 소리치니까 영희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 딸이에요. 제발 조금만 참아줘요. 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소리는 계속 들렸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났으며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영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싸울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학교 입학. 1981년 3월이었어요. 저는 7세가 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에 영희가 저를 깨웠는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고 제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입학식이야. 예쁘게 입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할머니가 사주신 옷이 아니라 영희가 새로 산 옷이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영희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수진아, 학교 기대돼? 라고 밝게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하니까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왔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기 전에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화장실 좀.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는데 입학식이 시작됐고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도 끝나고 담임 선생님 소개도 끝났지만 여전히 영희는 안 보였습니다. 입학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30분쯤 지나서 영희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갰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좀 늦었지? 라고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도 찍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가와서 수진아 우리도 사진 찍자라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라고 말하니까 영희가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있는데 나는 엄마만 있고 그나마 그 엄마도 제대로 안 오네. 학교 첫날부터 저는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에피소드 6내 딸이 아니다 식탁에서 터진 모욕. 저녁 식사 준비. 1981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7세였고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날은 특히 더운 날이었는데 영희가 오후 내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계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불고기와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을 준비하시면서 계속 시계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아빠 오시면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계부의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공사 현장 일이 잘 안 풀린다며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영희가 더 긴장하셨고 저한테도 계속 주의를 주셨어요. 수진아 밥 먹을 때 흘리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당부하시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집 안으로 퍼졌어요. 계부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계부의 귀가. 영희가 급히 현관으로 나가서 여보 오셨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지만 계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두를 벗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뭔가를 던지는 소리도 났으며 영희가 작게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틈으로 몰래 보고 있었는데 계부가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물을 가져다 주면서 피곤하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계부가 물만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영희가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고 저한테 눈짓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나와서 조용히 식탁으로 갔습니다. 계부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으로 걸어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계부가 상석에 앉고 영희가 옆에 앉았으며 저는 맨 끝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들이 차려졌는데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게 확실히 보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영희가 말했지만 계부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실수.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국그릇이 너무 뜨거웠어요. 손잡이를 잡고 들려고 했지만 뜨거워서 손을 움찔했고
그 순간 국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라고 작게 외치면서 그릇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그릇이 식탁 위로 쏟아지면서 뜨거운 국이 사방으로 튀었고 계부가 입고 있던 흰 셔츠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영희가 얼어붙었고 계부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면서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계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떨기 시작했어요. 폭발하는 계부. 이게가 라고 계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을 쾅 하고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고 영희가 급히 일어났어요. 여보, 아이가 실수한 거예요. 국그릇이 뜨거워서 라고 급히 말하면서 계부를 막았지만 계부는 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국그릇도 못 잡아? 뭘 그렇게 배웠어? 할머니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영희가 제 앞으로 와서 수진아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저를 감싸려 했는데 계부가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저렇게 감싸니까 버릇이 없는 거야. 내 딸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내 딸이 아니잖아.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부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 딸도 아닌 애를 왜 내가 먹여 살려야 해? 당신 혼자 낳은 애를 왜 내가? 라고 소리치면서 일어섰습니다.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아이 앞에서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라고 애원했지만 계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생아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밥값이나 제대로 해. 라고 마지막으로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수진의 상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고 영희가 다가와서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그런 뜻이 아니야. 힘드셔서 그래. 라고 영희가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장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거기가 안전하게 느껴졌고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장롱 속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는데 계부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딸이 아니잖아. 왜 내가 먹여 살려야 해? 사생아 주제에.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짐이구나. 내가 없으면 영희도 행복할 텐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서 옷이 젖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밖에서 영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줘. 엄마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발, 나와서 밥이라도 먹자. 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고 영희가 문 앞에서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장롱 속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고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에서 더 조심하게 됐고 계부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영희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에피소드 7 첫 번째 가출, 고작 11살이었다. 참을 수 없는 밤. 1985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11세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는데 저녁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계부가 일찍 퇴근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설거지가 안 돼 있다면서 왜 설거지를 안 했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 제가 학교 숙제를 하느라 까먹었던 거였어요. 영희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려 했지만 계부가 막았습니다. 아니야. 저 애가 해야지. 맨날 놀기만 하고 라고 소리치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부엌으로 끌려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릇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계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 라고 소리치면서 빗자루를 들고 왔는데 제 등을 빗자루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만 계부는 멈추지 않았고 영희가 달려와서 막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이가 다쳐요. 라고 소리치면서 계부를 막았는데 계부가 영희까지 밀쳤어요. 영희가 벽에 부딪히면서 주저앉았고 저는 그 틈에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으로 숨었는데 등이 너무 아파서 울었고 밖에서는 계부와 영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도망가야 해. 새벽 도주. 새벽 4시쯤 됐을 때 집안이 조용해졌고 계부와 영희가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작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제 저금통에 있던 돈 10,000원과 할머니 사진 한 장과 학용품 몇 개를 넣었어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삐걱하는 소리가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가로등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걷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부산역으로 갔는데 가방을 꽉 안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디든 저기보다는 나을 거야. 부산역에서
아침 7시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역 안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출근하는 사람들과 여행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대합실로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갈까 생각했지만 10,000원으로는 부족했고 다른 도시로 가자니 아는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한테 갔을 텐데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갈 곳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졌고 역 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는데 1,000원이었어요. 남은 돈은 9,000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됐는데 여전히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고 그냥 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밤 8시쯤 됐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또 편의점에 갔는데 이번에는 컵라면을 샀습니다. 1,500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구석에 앉아서 먹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계속 역에 있을 순 없는데 배고픔과 노숙. 밤 10시가 넘어가자 역 안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합실도 점점 한산해졌어요.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보려고 했는데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밤 공기는 차가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역 앞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노숙자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얘 뭐하니? 집에 안 가?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출했구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새벽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떨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배는 너무 고팠으며 돈은 7,5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경찰에게 발견됨. 다음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역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혹시 가출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고 라디오로 어딘가에 연락하면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얼마 후 경찰차가 왔고 저는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집 주소가 어디니?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물으셔서 결국 말했습니다. 경찰차는 제 집으로 향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발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줘.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고 영희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갰어요. 수진이 라고 소리치면서 저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고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가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고 경찰관이 가신 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계부가 앉아 있었고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는데 첫 가출은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에피소드 8 결핵 요양소에서 보낸 외로운 겨울. 기침과 열. 1985년 11월이었습니다. 가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 계부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저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됐고 열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기침을 해서 선생님이 걱정하셨고 보건실에 가라고 하셨지만 집에 가기만 했어요. 어느 날 기침을 하다가 피가 조금 섞여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휴지로 닦았고 영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보건실이었고 선생님이 영희한테 연락하셨으며 영희가 급히 달려왔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영희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눴고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희가 나오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고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잡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 입원해야 해. 조금, 아니 꽤 오래.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병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핵이래. 전염될 수 있어서 격리병동에 있어야 한대. 3개월 정도.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부산 외곽에 있는 결핵 요양원이었는데 낡은 건물이었고 복도는 길고 어두웠으며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모두 노인이었고 저만 어린아이였어요. 영희가 짐을 정리해주면서 금방 나을 거야. 엄마가 자주 올게.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영희가 돌아간 후 저는 침대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철창이 쳐져 있었고 하늘만 보였습니다. 혼자 보낸 크리스마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영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온 적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 간다면서 잘 지내라는 말만 하고 금방 끊었습니다. 12월이 됐고 요양원 복도에 작은 트리가 세워졌으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다른 환자들한테는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한 할머니한테는 아들과 며느리가 왔고 다른 할아버지한테는 딸이 왔으며 모두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저는 병실에 혼자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1층 식당에 가서 케이크를 먹고 있었고, 저만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수진아 혼자 있어? 가족 안 왔어?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잠시 나갔다가 사탕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손에 쥐어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게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환자들이 돌아왔고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왜 아무도 안 오지? 영희는 뭐 하는 걸까? 나는 정말 혼자구나. 영희의 짧은 편지. 입원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주셨는데 영희가 보낸 거였고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바빠서 못 가고 있어. 미안해. 빨리 나. 엄마가 단 5줄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다른 내용도 없었으며 그냥 형식적인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는데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편지가 고작 5줄이야.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아까워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영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혼자 버티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원날 1986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의사가 마지막 검사를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 가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퇴원 서류를 주셨습니다. 보호자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갈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의사가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인사하고 요양원을 나왔는데 가방 하나 들고 혼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걷고 버스를 한 번 타고 다시 1시간을 걸어서 집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다리는 아팠고 가방은 무거웠으며 숨이 찼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오후 5시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시 저 지옥으로. 하지만 갈 곳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트 2가 끝나고 파트 3가 계속됩니다. 파트 3 에피소드 9. 돌아간 집은 더 깊은 지옥이었다. 퇴원 후 귀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영희가 문을 열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이었다가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왔어? 라고 짧게 말하고는 문을 열어줬는데 반갑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그냥 당연히 올 사람이 온 것처럼 덤덤한 반응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고 거실을 보니까 요람이 하나 놓여 있었으며 그 안에서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요람을 보면서 얼어붙었어요. 영희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동생이야. 2달 됐어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었어요. 동생? 라고 되물었는데 입안에서 그 단어가 쓰게 느껴졌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들이야. 이름은 준혁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요람 쪽으로 갔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계부가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왔구나 라고 짧게 말하고는 곧바로 경고했어요. 조용히 해. 동생 깬다 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요람을 바라봤는데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자고 있었고 그 아기가 이제 이 집의 중심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동생 출생짐을 방에 풀고 나왔을 때 저녁 준비 시간이었는데 영희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기는 깨어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급히 요람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고 젖병을 물리면서 달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영희가 저한테 3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고 출산했고 아기를 돌보느라 저를 잊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계부가 나와서 식탁에 앉았고 영희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계부가 영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제 컸으니까 애봐라고 명령하듯 말하니까 영희가 저를 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밥 먹는 동안만 준혁이 좀 안고 있어 줄래?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받아 안았는데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고 무겁고 낯설었으며 계속 꿈틀거렸어요. 식사하는 동안 내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는데 제 밥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저한테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계부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수진아 이제 내줘 라고 말했고 저는 그제야 아기를 돌려주고 식은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반찬도 거의 남지 않았고 국도 식어서 기름이 떠 있었으며 저는 그걸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순위는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차별의 심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학교 가기 전에 설거지 좀 해줘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하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 빨래를 개라고 했고 저녁 먹고 나서는 청소를 하라고 했으며 밤에는 동생 기저귀를 갈라고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 됐고 영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으며 계부는 더 많은 걸 시켰어요. 어느 날 저녁에 계부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내일 학교 가지 마라고 갑자기 말하길래 저는 놀랐어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계부가 짜증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병원 가야 해. 내가 애 봐야지 라고 명령하듯 말했는데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계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험이 중요해. 동생이 중요해. 넌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고함을 치니까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지 못했고 하루 종일 동생을 돌봤으며 시험은 0점 처리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집에 전화하셨는데 계부가 받아서는 대충 둘러대고 끊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일 강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야 했고 숙제할 시간도 없이 집안일을 했으며 밤 11시가 넘어서야 제 방에 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같이 놀자고 했지만 영희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랐어요. 계부와 영희와 동생이 먼저 먹고 저는 나중에 혼자 먹었는데 남은 반찬으로 식은 밥을 먹었고 때로는 밥도 부족해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12세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영희는 동생만 돌봤으며 계부는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동생이 울어서 깼는데 영희가 제 방문을 두드리면서 수진아 기저귀 좀 갈아줘. 엄마 피곤해 라고 말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동생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학교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못해가고 수업 시간에 졸고 시험 공부를 못해서 점수가 계속 내려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저를 불러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더 혼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걱정 담임 김선희 선생님은 계속 저를 관찰하고 계셨어요. 제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것도 보셨고 손에 상처가 많은 것도 보셨으며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할까?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상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물으셨어요. 수진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얘기해봐 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는데 선생님은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혹시 집에서 일을 많이 시켜?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집에 한번 가볼까? 라고 제안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안 돼요. 라고 급히 말했는데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왜? 선생님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으시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오시면 계부가 화를 낼 게 뻔했고 그러면 제가 더 혼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고 다음 주에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이 정말로 집에 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계부가 문을 열었고 선생님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담임 김선희입니다. 수진이 요즘 학교 생활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부가 가로막았습니다. 학교 생활? 우리 애 멀쩡한데 무슨 소리예요? 괜히 오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하면서 문을 닫으려 했어요. 선생님이 급히 문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혹시 집에서 라고 말씀하시려는데 계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라고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방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계셨어요. 계부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냐? 다음부터 그러면 가만 안 둬라고 협박하듯 말하고는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선생님마저 저를 도울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에피소드 10 학교에서 유일하게 나를 믿어준 선생님 담임 김선희 선생님 가정 방문이 실패로 끝났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학교에서 저를 더 자주 불러서 상담하셨고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으며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숙제하다 가도 돼 라고 허락해 주시면서 교실 열쇠까지 맡기셨어요. 저는 그 후로 매일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숙제를 했고 집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으며 학교가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교실에 오셔서 제 옆에 앉아서 함께 계셨고 과자나 빵을 주시기도 했으며 공부를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수진아,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조금만 힘내면 성적도 금방 오를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도움. 선생님은 제가 급식비를 못 낼까봐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하셨고 덕분에 저는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 운동화가 너무 낡았을 때는 새 운동화를 사다 주셨는데 선생님 돈으로 사신 거였고 제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건 선생님이 안 신는 거니까 받아라고 우기셨습니다. 겨울이 되자 제 외투가 너무 얇은 걸 보시고 따뜻한 패딩을 사다 주셨는데 역시 선생님 돈으로 사신 거였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갚아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선생님은 수진이가 행복하면 돼.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성적도 조금씩 올랐고 학교 생활도 견딜만해졌으며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선물 1987년 1월 15일이었어요. 제 13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집에서는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영희도 동생 돌보느라 바빴으며 계부는 평소처럼 무관심했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잠깐 선생님 사무실로 올래? 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더니
책상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선물 상자도 하나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수진아 라고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선생님이 학생부에서 봤지. 오늘이 수진이 생일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케이크에 초를 꽂으셨어요. 13개의 초를 켜시고 소원 빌고 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울먹이면서 말하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초를 불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선생님이 선물 상자를 주셨어요. 열어봐 라고 말씀하셔서 열었더니 책이 한 권 들어 있었는데 어린 왕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 책 읽어봐. 힘들 때마다 읽으면 위로가 될 거야 라고 책을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책을 꼭 안고 울었고 선생님도 같이 울으셨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생일 중 하나였어요. 졸업식 1987년 2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아침에 영희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졸업식이에요. 오실 거죠? 라고 물었는데 영희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준혁이 예방접종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변명하듯 말했고 계부는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혼자 학교에 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친구도 있었으며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고 교장 선생님 말씀도 끝났으며 졸업장 수여식도 진행됐어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혼자 단상으로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았는데 객석을 보니 제 자리는 비어 있었고 영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 구석에 서서 졸업장만 들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라고 울면서 말했더니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중학교 가서도 힘내. 공부 열심히 하고 힘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연락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선생님과 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중학생이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가 있었지만 졸업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저녁 준비를 하라고 했으며 계부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12년간의 초등학교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4년 현재로 돌아옴.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의 7년간 계부와 함께 살면서 지옥을 경험했던 시절이었죠.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계부의 등장으로 집은 지옥이 됐으며 동생이 태어나면서 저는 짐이 됐어요. 식탁에서 들은 내 딸이 아니야라는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고 11세에 했던 첫 가출의 실패는 제게 무력감을 줬으며 결핵 요양원에서 혼자 보낸 겨울은 외로움이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암흑 속에서도 김선의 선생님이라는 빛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도 가지 못했을 거고 공부도 포기했을 거며 아마 다른 길로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작은 관심과 작은 도움들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아요. 운동화 한 켤레, 생일 케이크 하나, 책 한 권이 당시의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12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기에 겪은 일들입니다. 중학교 입학과 장학금으로 버틴 생활, 친구의 배신으로 도둑 누명을 쓴 일, 기숙사 고등학교로 도망친 이야기, 그리고 첫사랑의 등장과 그 첫사랑마저 저를 배신한 이야기까지요. 계속해서 긴 여정이 이어집니다.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부의 폭력과 동생의 출생으로 저는 집안의 하녀가 됐지만 선생님의 따뜻함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마이너스 50세가 되어 돌아보는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배움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